새벽 5시 반. 정숙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침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자리는 벌써 3년째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일어났다. 마당으로 나가는 문을 열자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었다. 떨어진 감나무 잎들과 바람에 날려온 먼지들을 정성스럽게 쓸어 담았다.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모든 게 익숙하고 평온했다. 할머니, 아침이야? 뒤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에 정숙은 고개를 돌렸다. 20살이 된 손녀 수진이 졸린 눈을 비비며 현관에 서 있었다. 긴 머리가 한쪽으로 헝클어져 있는 모습이 어릴 적 그대로였다. 응, 수진아. 좀 더 자지 그랬니? 아직 일찍인데.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시니까 나도 잠이 깨졌어요. 커피 내릴게요. 수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정숙도 빗자루를 정리하고 들어갔다. 할머니와 손녀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동선을 피해가며 아침 준비를 했다. 정숙이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수진은 밥을 푸고 반찬을 차렸다. 할머니, 어젯밤에 또 악몽 꾸셨죠? 수진의 말에 정숙의 손이 잠깐 멈췄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중얼중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미안해라고 계속. 정숙은 국물 맛을 보는 척하며 대답을 피했다. 최근 들어 자주 꾸는 꿈이 있었다.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꿈, 그리고 찾지 못해 울부짖는 꿈.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다. 하지만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왜 미안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마.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다. 수지는 대학 과제 이야기를, 정숙은 동네 소식을 주고받았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였다. 정숙은 이런 평범함이 좋았다. 큰 일도 특별한 일도 없는 하루하루가 감사했다. 수진이 학교에 가고 난 후 정숙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는 아직 몇 개의 감이 매달려 있었다. 남편이 심었던 나무였다. 매년 이맘때면 함께 감을 따며 겨울 준비를 했었는데, 여보, 내년에는 감이 더 많이 열릴 거야. 수진이도 좋아하니까. 혼잣말을 하며 빈자리를 바라봤다. 때로는 이렇게 남편과 대화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가끔은 누군가와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오후에는 동네 회관에서 있는 노인의 모임에 참석했다.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과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고 어느 집 손자가 취직했다더라.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정숙은 대부분 듣기만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다. 정숙이 언니는 참 복 있어. 수진이가 그렇게 착하니까. 맞아, 맞아. 요즘 젊은 애들 중에 할머니를 그렇게 잘 따르는 애가 어디 있어. 칭찬을 받을 때마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쳤다.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너무 착해서 가끔은 걱정이 될 정도로. 20살의 나이에 시골 할머니와 살면서 불만 한 번 없이 지내고 있었다. 이상하지 않을까? 다른 또래 아이들처럼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마을 입구의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수진이 매일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대학에 갔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텐데.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김치전 부쳐놨어요. 고생했다, 우리 수진이. 정숙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따뜻했다.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기만 한다면.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썼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수진이가 건강하고 날씨도 좋았다. 감나무에서 감을 좀 따야겠다. 수진이가 좋아하니까. 이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정숙은 펜을 멈췄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이라고 썼을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일기장을 덮었다.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수지는 방에서 과제를 하고 있고 정숙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정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전화기로 향했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 사람이라면 동네 지인들 뿐이었다. 여보세요? 정숙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늙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정숙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상대방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정숙은 불안해하며 다시 물었다. 누구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 상혁이에요. 김상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다.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었다. 첫사랑의 이름이었다. 상혁이라고. 김상혁이? 네. 정숙 씨, 저예요. 급히 만나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정숙은 벽에 기대서서 가슴을 진정시키려 했다. 왜 지금? 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꼭 만나서 해야 할 얘기예요. 당신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요. 할머니 누구세요? 수진이 방에서 나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시내 중앙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연못 옆에 있는 벤치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연못 옆 벤치. 4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다. 정숙의 기억 속에서 잠들어 있던 장면들이 하나둘 되살아났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만났던 첫사랑.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 정숙 씨? 계세요? 네, 있어요. 꼭 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의 인생과 관련된. 할머니? 수진이 가까이 다가왔다. 정숙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누구셨어요? 할머니 얼굴이 새하얘졌는데. 아니야, 그냥. 잘못 걸린 전화야. 거짓말이었다. 정숙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수진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40년 전의 연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숨겨왔던 과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괜찮으세요?
손이 막 떨리고 계시는데. 괜찮다. 그냥 깜짝 놀라서 그래. 먼저 들어가서 자거라. 수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방으로 들어갔다.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상혁이라니. 그가 왜? 무슨 일로?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상혁과 처음 만난 날 함께 걸었던 공원길, 헤어지던 그날의 눈물. 모든 것이 생생했다. 결혼 후에도 가끔 그를 떠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다고 생각했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잠깐 잠들었다. 꿈속에서 20살의 상혁이 나타났다. 정숙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중요한 얘기야. 꿈속의 상혁은 무언가 간절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정숙은 꿈에서 깨어나며 베개에 눈물을 흘렸다. 아침이 되었다.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커피를 내렸지만 모든 게 어색했다. 수진이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몇 번이나 물었다. 할머니가 오늘 오후에 시내에 좀 나가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다. 오후 1시 정숙은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 대신 조금이라도 깔끔해 보이는 옷을 골랐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정숙은 계속 생각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왜 이렇게 급하게? 그리고 당신의 인생과 관련된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중앙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연못 옆 벤치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다가갔다.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은 발걸음을 멈췄다. 흰머리가 성성하고 어깨가 구부정해졌지만 분명 상혁이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실루엣은 여전히 익숙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가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갈등했다. 이미 이 나이가 되어 과거의 연인을 만난다는 게 옳은 일일까? 수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상혁이 고개를 돌렸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눈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정숙을 발견한 상혁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정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상혁은 정숙이 앉을 수 있도록 벤치 한쪽을 비켜주었다. 많이 늙었죠? 상혁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다. 연못에서는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평범한 오후 풍경이었지만 정숙에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상혁은 연못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냥 살아왔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당신은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상혁의 얼굴에 놀라움과 슬픔이 스쳤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연락을 하셨어요?
40년 동안 소식도 없다가 상혁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옷주머니를 더듬더듬 찾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낡고 누런 봉투였다. 이것 때문에 연락을 드렸어요. 뭔가요? 당신이 몰랐던 진실이 들어 있어요. 정숙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상혁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다. 농담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무슨 진실이요? 먼저 이걸 보세요. 상혁은 봉투를 정숙에게 건넸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지금 여기서 볼까요? 아니요.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 그리고 다시 만나요. 내일 같은 시간에. 왜 혼자 보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말해주세요. 상혁은 고개를 저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정숙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봉투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상혁 씨,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제야? 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상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뭘 미안해해요?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혁이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당황해서 상혁을 바라봤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숙 씨, 저 많이 아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충격적인 말이었다. 정숙은 상혁을 바라봤다. 그제야 그가 많이 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핏기 없는 얼굴, 깊게 꺼진 눈. 무슨 병이에요? 간암이에요. 말기예요. 병원에서는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하더군요.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첫사랑이 죽어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슬펐지만 더 큰 걱정은 따로 있었다. 그래서 이 봉투를 주시는 건가요? 죽기 전에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당신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요. 상혁은 일어섰다. 내일 꼭 오세요. 그리고 그 봉투를 보신 후에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진실은 알아야 해요. 상혁 씨. 정숙이 불렀지만 상혁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구부정한 뒷모습이 연못에 비친 석양과 함께 사라져갔다. 정숙은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봉투를 들여다보았지만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내용일까? 왜 상혁은 그토록 미안해했을까? 그리고 자신에게 알 권리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늦으셨네요. 친구분은 잘 만나셨어요? 응, 잘 만났다. 할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봉투에는 정숙에게라고 상혁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40년 전 그의 글씨 그대로였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 몇 장, 병원 서류들, 그리고 편지 한 통. 정숙은 먼저 사진들을 꺼내봤다. 첫 번째 사진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찍힌 것 같았다.
어린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은 정숙 자신이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두 번째 사진에서는 같은 여자가 좀 더 자란 아기와 함께 있었다. 아기는 정숙을 닮았지만 또한 다른 누군가도 닮아 있었다. 상혁을 닮아 있었다.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왜 상혁에게 있는 걸까? 그리고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세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린 수진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수진은 분명했다. 하지만 손을 잡고 있는 여자는 정숙이 아니었다. 정숙은 서류들을 펼쳐봤다. 병원 진료 기록, 출생 신고서, 입양 관련 서류들. 모든 서류에 정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꺼냈다. 상혁의 글씨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다.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용기를 냈다는 뜻이겠지요. 4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진실을 이제야 밝힙니다. 우리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어요. 수진이가 우리 딸입니다. 편지를 읽는 정숙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수진이가 우리 딸? 편지는 계속되었다. 당신은 21살의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당신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모두가 반대했죠. 미혼모가 된다는 것, 그 시절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당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 치료를 받게 했어요. 출산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이는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군대에 있었고 집안의 반대도 심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서 나온 후에는 모든 것을 잊고 있었어요. 출산은 물론 저와의 연애까지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더군요. 몇 년 후 당신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수진이를 입양했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수진이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수진이를 당신에게 보냈어요. 당신 남편분께 모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셨지만 수진이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는 당신의 손녀가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딸이라는 설정으로. 당신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수진이가 당신을 닮았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수진이도 당신 남편분도 저도. 하지만 이제 저는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당신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당신의 손녀가 아니라 딸입니다. 당신이 낳은 첫째 딸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상혁.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진이가 딸이라고? 손녀가 아니라?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수진이가 왜 그렇게 자신을 닮았는지, 왜 그렇게 잘 따랐는지, 왜 다른 또래 아이들과 달리 시골에서 살기를 마다하지 않았는지. 정숙은 거울로 달려가 자신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수진이의 사진을 찾아 비교해봤다. 닮았다. 단순히 할머니와 손녀가 닮은 정도가 아니라 마치 어머니와 딸처럼 닮았다. 아니야.
아니야.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그 기억이 모두 지워졌다는 것도, 그리고 수진이가 그 아이라는 것도. 하지만 서류들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병원 기록에는 분명히 김정숙 21세 정상분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 김상혁, 어머니 김정숙이라고 되어 있었다. 정숙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 숨을 쉴 수 없었다. 20년 동안 손녀라고 생각하고 키운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딸이었다니.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수진의 목소리였다. 정숙은 황급히 편지와 서류들을 봉투에 넣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다. 괜찮다. 그냥 물건이 떨어졌을 뿐이야.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숙은 거울로 가서 얼굴을 정리했다. 하지만 충격을 감출 수는 없었다. 문을 열자 수진이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할머니 울으셨어요? 눈이 빨간데. 아니야.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정말 괜찮으세요? 오늘 친구 만나고 오시더니 계속 이상하시는데. 정숙은 수진을 바라봤다. 이제 다른 눈으로 보니 더욱 자신을 닮아 보였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모성 본능이라는 게 있다면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할머니? 응,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늘 일찍 자자. 수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방으로 돌아갔다. 정숙은 문을 잠그고 다시 봉투를 꺼냈다.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그날 밤 정숙은 전혀 잠들 수 없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자신이 출산한 기억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21살 때 무엇을 했는지도 흐릿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도, 전기 충격 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꾸던 악몽들이 떠올랐다.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꿈 미안해라고 중얼거렸던 잠꼬대. 혹시 그것들이 지워진 기억의 조각들이었을까?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결심했다. 내일 상혁을 다시 만나서 모든 것을 물어보겠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들지 못해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마당을 쓸면서도 계속 수진을 의식했다. 평소와 똑같이 할머니, 아침이야? 라고 말하며 나오는 수진을 보니 가슴이 복잡했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일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도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다고 했잖니. 평소보다 차가운 대답이었다.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숙은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져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침 식사 시간도 어색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도 없었다. 수지는 몇 번 말을 걸려다가 포기했다. 할머니, 그러고 보니 저 어릴 때 사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따로 보관하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왜?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친구들이 어릴 때 사진 보여달라고 해서요. 근데 저희 집에는 제가 10살 이후 사진밖에 없잖아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이 의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 단순한 질문일까?
사진이 화재 때 타버렸잖니. 그때 말했는데 기억 안 나니? 아, 맞다. 죄송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숙은 불안해하며 식사를 마쳤다. 수진이 학교에 간 후 정숙은 집안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진이나 서류가 더 있을까 해서였다. 남편의 유품함도 열어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그런데 남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정숙은 망설였다. 죽은 남편의 일기를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펼쳐봤다. 수진이가 온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정숙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 상혁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가끔 이게 옳은 일인지 의심된다. 수진이는 정숙이를 정말 많이 닮았다. 어쩌면 정숙이도 어딘가에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 모성애라는 게 이런 건가? 오늘 정숙이가 수진이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을까? 라고 했다. 당연하다. 진짜 엄마니까.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평생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정숙은 일기를 덮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남편도 알고 있었고 모든 사람이 자신만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오후에 상혁을 만나러 가기 전 정숙은 동네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그들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20년 동안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정숙이 언니 안녕하세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했다.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지만 정숙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혹시 저 사람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이가 참 착하다고 했죠? 할머니를 잘 따르고. 네. 그래요. 그런데 가끔 보면 수진이가 언니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할머니 손녀 맞나 싶을 정도로. 옆집 할머니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충격이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자신과 수진이 많이 닮아 보였던 것이다. 그런가요? 네. 특히 웃을 때요. 똑같이 웃어요. 정숙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정말로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중앙공원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의심스러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자기 딸을 손녀로 키우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자신을 힐끔거렸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이지만 오늘은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상혁은 이미 와 있었다.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다. 정숙은 다가가서 바로 물었다. 진짜예요? 정말 수진이가 내 딸이에요? 앉으세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앉기 전에 대답해 주세요. 진짜냐고요? 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짜입니다. 그 순간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어제 밤부터 계속 부인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지만 상혁의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전기 충격 치료의 부작용이에요. 특정 기억만 선택적으로 지울 수 있거든요. 당시에는 그런 치료가 있었어요. 내 부모가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시절에 미혼모로 산다는 건. 정숙은 울음을 터뜨렸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너무 잔혹했다.
그럼 수진이는 알고 있어요? 상혁이 고개를 저었다. 모르고 있어요. 당신과 마찬가지로. 그 말에 정숙은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수진이까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정숙은 한참 동안 울었다. 상혁은 조용히 옆에서 기다려줬다. 2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다음 주가 되자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진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이 컸다. 20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수진은 모르고 있다는 것. 할머니, 요즘 많이 이상하세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혹시 아픈 곳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가? 아니야. 괜찮다. 거짓말이에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손녀를 보는 눈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은 깜짝 놀랐다. 수진이 그렇게까지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할머니, 저한테 숨기는 게 있죠?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그날 밤 정숙은 상혁에게 전화했다. 수진이가 눈치채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있어요. 증거도 더 모으고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도 찾고 있고요. 무슨 증거요? 당시 병원 기록들, 당신 부모님이 남긴 기록들, 그리고 수진이를 입양 보낸 가족의 기록들까지. 며칠 후 상혁이 다시 연락했다.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도 함께 만나요. 뭐라고요? 수진이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 혼자 이 비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정숙은 망설였다.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달라진다는 뜻이었다.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엄마와 딸이 되는 것. 수진이가 충격받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나아요. 더 늦기 전에. 당신도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겠어요? 상혁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느껴졌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번 주말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그 주 토요일 정숙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할머니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너도 함께 가주겠니? 누구요? 가서 알게 될 거야. 수진은 의아해했지만 따라 나섰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물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공원에 도착하니 상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상혁은 수진을 한참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 예쁘게 컸구나. 죄송한데 저희가 아나요? 상혁은 정숙을 바라봤다.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다는 눈빛이었다. 수진아, 앉아라. 할머니가 할 말이 있다.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은 심각한 분위기를 느끼고 긴장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수진아, 너는 할머니의 손녀가 아니야. 네, 너는
할머니의 딸이야. 수지는 잠깐 멍하니 있다가 웃었다. 할머니, 농담 그만하세요. 무슨 딸이에요? 농담이 아니야. 정말이야. 상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수진아, 이것들을 봐.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사진들.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20년 전에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낳은 첫째 딸이야.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입양을 보내졌고, 입양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우리 집으로 온 거야. 수지는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봤다. 자신의 진짜 출생신고서, 어릴 때 사진들, 입양 서류들.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럼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상혁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정숙도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기억을 잃어서, 너를 낳은 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수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집에 가요. 수진아, 지금 당장 집에 가요. 수지는 앞서 걸어갔다. 정숙과 상혁은 뒤따라갔다.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돌아가서도 수지는 말이 없었다.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수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숙은 문 앞에서 서성거렸지만 감히 노크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방에서 나왔다. 눈이 부어 있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수진이 처음으로 정숙을 그렇게 불렀다.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2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사신 거예요? 엄마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수지는 정숙을 바라봤다.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엄마로 보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정숙도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이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했다. 진실을 안 후 며칠 동안 집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수지는 여전히 정숙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랐고 정숙도 딸을 대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엄마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그 호칭이 어색했다. 내가 편한 대로 불러라. 할머니라고 불러도 괜찮고. 아니에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제대로 불러야죠. 하지만 여전히 어색했다. 20년 동안 쌓인 관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다. 며칠 후 상혁이 전화했다.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혁 씨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와 함께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분을 만나봐야겠어요. 다시 공원에서 만났다. 상혁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많이 악화된 것 같았다. 아버지. 수진이 처음으로 상혁을 그렇게 불렀다. 상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너를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상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야. 입양 가족이 보내준 거야. 아빠는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수지는 사진들을 받아봤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들이 그곳에 있었다. 입양 부모님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셨어. 그럼 왜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분들이 내가 상처받을까봐 말하지 말자고 하셨어. 그리고 언젠가는 친부모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상혁은 기침을 심하게 했다. 정숙이 걱정스럽게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셨고 수진이는 갈 곳이 없게 되었지. 그때 내가 정숙이네 남편분께 모든 걸 털어놨어. 그럼 할아버지도, 아니, 외할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응.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어.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 주셨지.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너희 엄마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 정숙이 입을 열었다. 왜 그런 조건을 내셨을까요? 정숙이가 당신이 힘들어할까 봐서요. 그리고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고 하면 또 다른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수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엄마는 정말 저를 낳은 기억이 하나도 없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기의 기억이 완전히 비어 있어. 전기 충격 치료라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기억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상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당시에는 그런 치료법이 있었어. 트라우마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는 목적으로 쓰였지. 하지만 부작용도 심했고 지금은 쓰지 않는 방법이야. 수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정숙과 상혁이 서로를 바라봤다. 이미 돌아가셨어. 언제요? 10년 전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진실이 담긴 상자를 내가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야. 수진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 곁으로 돌아온 거네요. 그래. 운명이었나 봐. 내가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올 운명이었던 거야. 그때 상혁이 갑자기 몸을 구부리며 아픔을 호소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정숙이 말했지만 상혁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할 말이 남았어.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니? 뭘 용서해요?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20년 동안 아빠 노릇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진실을 너무 늦게 말한 것. 수지는 상혁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아버지, 이미 용서했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상혁은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봤다. 정숙아, 너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용서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고마워.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그날 이후 상혁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상혁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정숙과 수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상혁은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아버지. 수진이 상혁의 손을 잡고 불렀다. 상혁이 잠깐 눈을 떴다. 수진이. 왔구나. 네, 왔어요. 엄마도. 정숙이 다가갔다. 여기 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그것이 상혁의 마지막 말이었다. 상혁의 장례식 날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다. 정숙과 수지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갔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상혁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몇몇 낯선 사람들도 있었다. 저분들은 누구실까요? 수진이 물었다. 정숙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 중년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혹시 정숙 씨이신가요? 네, 그런데 저는 김상혁 씨 아내였습니다. 정숙은 놀랐다. 상혁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위로의 말씀. 괜찮아요. 사실 저도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었다는 것도. 정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당신들을 걱정했어요. 진실을 말해도 되는 건지, 말하지 않는 게 나은 건지.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평생 안고 살았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상혁의 아내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이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어. 예쁘고 착하게 자랐다고.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이 끝난 후 정숙과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길었던 하루였다. 엄마. 수진이 정숙을 불렀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숙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와 손녀가 아니라 엄마와 딸로.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건가요? 내가 원한다면 말해도 되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돼. 수지는 한참 생각했다. 말하고 싶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다음 주부터 그들은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수진이가 언니를 그렇게 많이 닮았구나. 정말 운명적이다. 다시 만나게 되다니.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수지는 대학을 계속 다니기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진짜 엄마가 있었다. 엄마, 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알아요? 뭔데? 상담사요.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엄마처럼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정숙은 수진을 꼭 안아주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응원할게.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 수진이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는 더 이상 손녀가 아니라 딸이다. 이상하게도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다. 뭔가 빈 곳이 있었는데 채워진 것 같다. 상혁이 떠나고 나서 슬프지만 그가 마지막에 해준 일에 감사하다. 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거짓말 없이 살아가겠다. 수진이와 함께 진짜 엄마와 딸로 살아가겠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사랑해주겠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정숙은 수진의 방으로 갔다. 노크를 하자 수진이 문을 열었다. 엄마, 왜요? 그냥 안아주고 싶어서. 정숙은 수진을 꼭 안아주었다. 이제는 죄책감 없이 진짜 딸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오랜 혼란과 거짓이 끝나고 진짜 가족이 된 그들에게 평화로운 밤이었다. 거짓말의 무게는 이제 내려놓았다. 진실의 가벼움을 느끼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엄마와 딸로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을 잤다. 악몽도 없고 중얼거림도 없는 깊은 잠이었다. 모든 것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1년 후, 정숙의 집 마당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수진이 심은 꽃들이었다. 분홍색 장미와 하얀 국화가 어우러져 아름다웠다. 엄마,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그러게. 내가 잘 가꿨구나. 수진은 이제 상담학과 3학년이 되었다. 성적도 우수했고 진로에 대한 확신도 생겼다. 무엇보다 진짜 가족과 함께 사는 기쁨을 알았다. 엄마, 오늘 아버지 산소 가실 거죠? 응. 함께 갈까? 네. 그들은 매달 한 번씩 상혁의 산소를 찾아갔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꽃을 올리고 근황을 이야기했다. 상혁의 산소 앞에서 수진이 말했다. 아버지, 저 이번 학기에 성적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상담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정숙도 덧붙였다. 수진이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산소 앞에서 돌아오는 길, 수진이 말했다. 엄마, 혹시 후회해요? 진실을 알게 된 것?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진짜 엄마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온 그들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엄마와 딸의 모습이었다. 엄마, 제가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원한다면 언제까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 그들은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거짓이 없는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다. 거짓말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실 속에서 찾은 행복. 늦었지만 진짜가 된 가족.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